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안녕하세요. 국민TV 라디오에서 김은교의 일시적 순간을 진행하고 있는 숙명여자대학교 김은교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영화 변호인을 보면 이에치카가 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 책 5장의 제목은 진보란 무엇인가라는 글입니다. 거기서 역사에 대해서 말하기를 역사란 인류 문화가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것을 무의식 속에서 믿는 잠재적 믿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 가지 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황금과 소금이 필요하고 마지막에 지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역사가 발전한다는 믿는 무의식 속의 진보적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진보적 믿음으로 이 시간을 시작합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18시간 투개표 특별방송 풀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는 6월 4일 수요일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6.4 지방선거 투개표 특별방송을 마련합니다. 특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서울 동숭동 벙커원 스튜디오에서 딴지 라디오와 공동 생방송을 마련합니다. 특히 저녁 8시부터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는 자정까지 국민TV의 개표 방송을 텔레비전과 라디오로 동시 방송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오는 6월 4일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투개표 특별방송,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취를 바랍니다. 네, 곧 6.4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많은 우려가 끊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인물을 우리의 선장으로 뽑아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격전 앞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호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몇 분을 모시고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리해 주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국민주화 교수협의회 전 상임의장이셨고 서울대학교 교수로 계신 우희종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희종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청소년 교육과 문화운동을 담당해 오시고 현재 국민TV 라디오에서 이윤호의 고전으로 보는 오늘을 진행하시는 문화평론가 이윤호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언론계에 종사해 오셨고 현재 대한방송 국민TV를 세우는데 큰 힘을 보태고 계신 김용민 국민TV PD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주 그 세 분이 또 다른 시각에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또 이제 대학 교육과 또 전 교육계 시각에서 우희정 교수님 말씀해 주실 것 같고 우리 또 청소년 교육과 문화 쪽에서 우리 이윤호 선생님, 그리고 언론과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우리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진행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세월호 이 참사 사건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 두 번째 섹션에서는 조의원 후보와 함께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세션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이 선거 이후에 우리가 나아갈 길, 우리 대한민국 호가 어떻게 가야 할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세션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아유, 우희준 교수님, 이거 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터졌어요.
예. 무슨 말이에요? 우희정 교수님 좀 이렇게 어르신으로 이렇게 한마디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갑자기 제가 어르신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이 세월호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이 추구해왔던 이 가치와 또 그것에 따르는 사회 체계가 얼마나 공허한가를 잘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는 뭐 개인이건 기업이건 그 이윤 추구에만 몰두해왔고 또 그것을 위한 경쟁이 너무나 타당하게 여겨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 결국은 세월호라는 아주 끔찍한 참사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목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떤 생명의 가치와 그리고 너와 내가 함께 가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이제는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뭐 지금 당장 이야기되는 것은 정부 부처에 대한 어떤 뭐 개편이니 뭐 사람에 바꾸는 거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은 우리 사회의 이 가치에 대한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후에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이 부처 개편뿐만 아니라 교육의 문제로서 이번 교육감사가 매우 중요한 그 시작이라고 생각하죠. 네. 정부 부처의 재편이라는 외형적인 접근만이 아니라 초중고 교육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좀 깊이 있게 다뤄야 되겠네요, 교수님. 예. 이윤호 선생님은 어떻게 이 세월호 참사 사건을 보시는지요? 예. 저는 교육 문제에서 이 문제를 잠깐 다뤄볼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올리백이라는 사람이 한 20년 전쯤에 위험 사회를 제기했을 때 우리는 아무도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올리백이 제기했던 문제의 핵심은 근대 사회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단일 가치가 우리에게 위험을 양산하고 축적시키고 그것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위험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한 적이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참사가 있기 전에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 내부에서 존재했던 안녕하십니까라는 대자보가 우리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었나. 이러자면 보다 서구의 300년을 뒤따라가기 위해서 30년 동안 미친 듯이 쫓아가야 했던 우리들의 어떤 효율성의 문제가 똑같은 교과서에 똑같은 교복에 똑같은 것만을 암기하는 어떤 교육의 현실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질문보다는 침묵해야 되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조희연 교육감 후보가 제기했던 질문이 있는 교실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바로 우리들이 지금의 안전을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아주 이제 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이를 말할 수 없는. 근데 자꾸 그 언론에서 지금 지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방송국에서도 지워져 가고 있고. 예. 일단 지금까지 세월호 네네. 참사와 관련해서 꼭 확인돼야 하고 규명돼야 할 그런 안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평상시 다니지 않던 맹골 수도로 들어왔는지, 왜 위험한 맹골 수도에서 전속력으로 질주했는지, 네. 그런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할 진도 해상관제센터와 세월호 사이에 왜 교신 내역이 없었는지, 배가 20도에서 25도 기울면 더 이상 복원력을 상실한다는데 어떻게 50도나 기운 상태에서 최초로 교신이 이루어졌는지, 왜 인근 진도가 아니라 90km 떨어진 제주도와 교신을 했는지, 교신록이 조작됐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인지, 사건 초기 해경은 왜 늦게 출동했는지, 출동한 뒤에 배를 빠져나온 사람들만 구조하고 선실에 갇힌 승객들은 보고도 구조하지 않았는지, 당장 바닷속에 뛰어들 UDT, SSU 요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딘이 올 때까지 구조를 미룬 까닭이 무엇인지 규명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의혹에 충출할 수 있는 해경은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사고 발생 50일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거짓말과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다. 이러면서 엉뚱한 데다가 각을 세웠는데요. 네. 그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꼬집었던, 비난했던 괴담 사례 중에는 구조를 했는데 안 했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고 첫째 날하고 둘째 날 구조 작업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죠. 유언비어를 탓하기 전에 앞서 본인의 상황 인식 부재 이거를 탓해야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또 정부가 또 검찰이 제대로 규명하지 않는다면은 나서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할 언론은 오로지 우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우는 모습도 유족들의 우는 모습이 아니라 대통령의 우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월호뿐만 아니라 언론도 침몰했다는 이런 지적 앞에서 누구도 할 말이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아유, 김영민 PD님께서 그렇게 엄숙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진행하기가 참 무거워집니다, 마음이. 근데 정말 웃을 수 없는 우리의 아픈 현실들이죠. 저는 제가 방송할 때 파노티콘 사회가 돼버렸다, 이 사회 자체가. 원형 감옥. 예, 원형 감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그 국민들, 죄수들이죠. 보면은 자기 임무가 다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고 지시하면 자기 일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누구 잘라라, 누구를 뭐 해체해라 이러면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또 국민들은 또 주변에서 종처럼 보여지는 것에서 익숙해져 가지고 방송에서 보여지는 것만 믿게 되고 그렇게 사회 전체가 파노티콘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 언론이 대통령에게 아첨해서 구조는 과대하는 거죠. 과대평가해가지고 전원구조했다고 얘기하고, 그다음 피해 상황은 최대한 축소시켜서 아첨을 하는 거죠. 피해 상황. 그래서 구조는 전원했고, 정말 남해안에 300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300척이 동원됐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신문에 나오고, 피해 상황은 최소한 시켜가지고 전원이 구조됐다는 이런 현상들이 이 사회가 정말로 역파노티콘의, 국민TV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역파노티콘과 또 이제 심파노티콘이라고 그러는데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시에 여러 장면들을 핸드폰으로 찍었던 것이 크게 SNS를 통해서 소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언론을 지적하는 그런 시놉티콘이라고 그러는데, 시놉티콘. 그런 역할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민 PD님.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방호순 시장과 정몽준 후보가 예. 10% 이상 차이가 진다고 그러고. 예. 또 그다음에 조희연 후보는 굉장히 좀 아직까지 좀 상승세라고 하지만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현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언론에서 볼 수 있는지요?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게 되면은 박원순 시장이 두 자릿수 차이로 이 틈을 벌려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강세다. 라는 점에서는 뭐 박원순 시장 캠프뿐만 아니라 여당도 그렇게 공인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국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지지층들이 결집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구도가 6일 뒤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확언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사실은 베일에 가려진 6일 아닙니까? 여론조사가 공표되기 어려운 그런 시점인데 이 국면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어떤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민심의 향배 이런 것들을 파악할 도리가 없다 보니까 이 불안감들은 더 가중될 것이 분명하고요. 또 최근에 뭐 보시다시피 뭐 농약급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 농약급식 적어도 감사원이 서울시에 보내왔던 자료를 보면은 농약급식의 논란에 어떤 소지가 될 만한 내용들을 서울시가 인지할 만한 내용들이 없었다는 것이 오늘 또 보도를 통해 나왔는데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게 될 경우에 지금 여권은 이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계속 던질 거란 말이죠. 네. 이 던지는 와중 속에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네거티브로 대응하지 않겠다. 네, 또 네. 이러고 있는 양상인데 네거티브의 그런 강도와 또 심도가 더욱더 강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6일이 참 길어 보입니다. 예. 근데 어제 보니까 정몽준 후보가 박원순 시장의 목소리를 흉내냈어요. 예.
아니, 성대모사를. 근데 김영민 PD님이 이번에 좀 새로운 개발한 것이 없는지 좀 궁금한데, 좀. 예. 잠시 후에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건 빅쇼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여러분 그 전설의 성대묘사를 들으시겠습니다. 잠시 후에. 정몽준 후보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간 이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개그를 보여줬죠.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버스비 70원 그런 말도 했었고 말이죠. 그 카드를 들고 흔들었는데 청소년 카드를 들고 흔들었고요. 또 그 사이에 뭐 계속 국회에 나가가지고 고위 공무원들한테 반말을 하고 말이죠. 평소 습관이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예. 뭐 그리고 또 최근에는 아들 문제 때문에 울었잖아요. 그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그때 흘렸던 눈물이 정몽즙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예. 하여튼 참 정치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준 그런 성대모사까지 한 거 보면 이제는 다음엔 뭘 보여줄 것인지, 예. 불쇼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말이죠. 그러니까 위기감의 그 표현이라고 보는데 이제 박 시장한테 큰 차이로 지금 뒤지고 있는 형국이고, 그리고 뭐 지금 최종 여론조사가 28일 분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29일 이후 상황들은 이제 공표가 될 수 없습니다. 선거일까지는요. 근데 28일 오후 5시에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사퇴를 했단 말이죠.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 최대 인사 실패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표심에 반영될지 이것도 상당히 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인사 실패에 대한 실망감 이런 걸로 인해서 야권에게 더 득이 될지 아니면은 도리어 여권 지지자들의 결집을 부를 것인지 이것도 역시 분분한데 제 해석은 전 정치인들을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분석 여기 또 교수님들도 계시지만은 학자들의 말은 이 현장에서 좀 괴리된 면이 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예. 아니 정치 외교학과 교수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의정 교수님, 의정 교수님 좀 학자의 좀 그 입장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뭐 저는 공감되기 때문에 뭐 더 드릴 말씀 한마디만 더 없습니다. 하면은 정치인들은 다 망했다. 네. 특히 새누리당 정치인들은 다 망했다. 제주하고 영남 말고는 기대할 데가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장의 이야기를 반영하는 거죠. 그래도 분명한 그 안대희 씨의 그 전형적인 매간 매직의 행태가 어쨌든 이번 사태로 나름대로 그쪽에는 좀 이제 플러스 될 것 같아요. 네, 뭐 여권 숨은 표가 있다 그러는데 저는요, 감출 여권 지지자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표내서 지지하잖아요. 감추지 않습니다.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낭만은 뭐 선거판에 여권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더 크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제 박원순, 정몽준 두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들으시고 계신 청취자분들과 여러분들께 좀 양해를 구해야 되겠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방송을 준비하고 우리가 이제 이윤호 선생님이 굉장히 애를 쓰셨는데 이것은 이제 이 모임을 갖자고 이제 제안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랑 이제 초청을 하려고 했는데 조희연 선생님도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오셨어요. 지금 도착해 주셨는데 그 박원순 시장께서는 굉장히 참여하시려고 애를 써주셨어요. 그쪽에서. 그 다음에 대리인이 이제 민병덕 변호사님께서 참여하시려고 그랬는데 어제까지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제 성관위에 이제 올렸대요. 참여해도 되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정당 관계자가 교육감을 지지한다거나 같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선거법 제46조에 위배해야 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이제 지지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부에서는 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 전국 어떻게 봐야 될지 박원순과 그다음에 정몽준 서울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은 제 2부 세션 2 조희연과 함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션 2를 시작하면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 기다리셨던 서울시 교육감으로 출마하신 조희연 후보 모시겠습니다. 예. 제가 교육감 선거 나오기 전에는 분명히 인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나오자마자 갑자기 인기가 치솟는 것 같아요. 예, MC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뭐 아주 그냥 이제 달라진 모습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텐데요. 정말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끝나고 또 홍대 앞에서 또 인사하시죠? 예, 계속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현 선배님 이렇게 선생님 나오시니까 한 1박 2일로 우리가 같이 대화하면 참 좋겠는데 짧은 시간 우리가 핵심적인 당선된 이후에 1박 2일로 하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김용민 PD님, 그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두 분이 입원해 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 수 있었지요? 또 질문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와 조희연 교육감 후보가 궁합이 맞죠. 네. 역대 대통령을 이분과 비유한다면 어떨까 해서 봤는데 고승덕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 문용린 후보는 현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우리 조희연 후보님은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매우 여러 가지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해안이 있는 분들은 잘 보십니다. 예. 자, 제가 오늘 저희 질문을 위해서 아주 굉장히 바쁜 분을 모셔왔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 정몽즙이에요. 여기 미기한 분들이 참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우리 조 후보님께 송곳 질문을 할까 하는데요. 우리 조 후보님은 뭐 선거 구호 보니까 땡땡 교육감이던데 그게 뭐죠? 진심교육감입니다. 혹시 농약 교육감 아닌가요? 두 번째 선거 질문이에요. 부인은 어떻게 오셨어요? 예. 뭐, 제가 이혼 경력은 없습니다. 네. 혹시 부인이 성형하셨어요? 성형할 돈이 없어서요. 잠깐, 뭐라고? 무슨 질문이 그렇게 몽충이 같냐고? 내가 너한테 물어봤냐? 예. 예, 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야, 그 대단한 질문입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 또 이 자리에 안 오셨는데, 우리 조국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조국 교수님? 한번 조국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입니다. 네. 우리 조희연 후보님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지금 그 선거 과정에서 좀 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사회 시민운동, 학술운동에 헌신하시면서 우리 이 지식인계 학계에서는 뭐 정말 최고의 인물이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뭐 제가 대중적으로 이름이 더 알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보다 10배, 100배 훌륭하신 분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제가 존경하고 제가 따르는 그런 선배님이다 생각하고요. 다른 걸 떠나서 조희연의 모든 것 제가 제 이름을 걸고 보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희연 후보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희연 후보님의 예. 그 경쟁자인 고승덕 후보님이 그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십니다. 특히 고시 3관왕 경력을 매우 많이 홍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 후보님 고시 안 치셨지 않습니까? 예. 3관왕도 아니고 1관왕도 아니십니다. 이 교육감과 관련해서 서울시 교육감의 자격과 관련해서 이 고시 3관왕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시 1관왕도 아니신데 교육감을 어떻게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참 걱정이 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육감 선거
앞두고 교육감을 뽑는 게 아니라 마치 과외 선생 뽑는 거라고 착각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시 3관왕 후보를 뽑으면 자신의 아이들이 또 고시 3관왕이 될 거라고 희망하거나 또 착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교육이, 우리 초중등 교육이 어떤 교육이 돼야 되는지, 그런 교육을, 어떤 교육, 어떤 교실, 이를 만드실 건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이고, 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너무 또 막 덕담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많은 진심이 담겨 있지만, 덕담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고 후보께서 노량진 고시총회에서 출정식을 했어요. 예, 저는 사실은 세월호 참사 시청에 참배하는 데서 하고 또 풍문여고 앞에 안국동에 관광호텔을 짓는데 이건 학교 그린벨트를 해체하는 거다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완전히 다른 가치지향과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한국 사회에 있어서 부동산과 교육이야말로 일그러진 욕망이 표출되는 가장 첨예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솔직히 그러잖아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학벌 가지고 가능하면 고승덕 후보처럼 고시 3관왕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신기루 같은 욕망이고 허상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루저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헛된 욕망을 본인이 담지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학부모의 그런 욕망들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본인이 당선이 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어떤 의미에서 그걸 뜯어고치는 게 우리의 교육계획의 과제라고 봐요. 그런 헛된 욕망이고 이제 그것들이 오히려 극복되어 가는 과정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공지상주의 교육관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은 이미 60, 70년대 우리가 사실 그런 헝그리 정신으로 선진국이 됐는지는 몰라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제 선진국이 되고 발전할 만큼 발전되고 민주화가 된 상황에서는 이미 오히려 60, 70년대 그런 낡은 교육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것이 우리의 오히려 현대적인 교육의 과제다. 이렇게 이제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얘기해도 되나요? 저희 처가 25년 동안 25년 넘게 거의 30년 됐게 중학교 교사입니다. 근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반장애가 와서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는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그 예를 든 그 어머니가 그 애를 아무 말 없이 한 3, 4분 동안 포옹을 했다고 합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 말 없는 포옹의 의미가 뭘까? 저는 며칠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아마 이런 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좋은 삶에 대한 잃어버린 감수성, 좋은 삶에 대한 기억을 저는 약간은 회복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승리지상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좋은 학벌이라는 신기루를 따라갔는데 네가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구나. 너의 존재가 나에게 환희구나. 이런 어떤 깨달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12시까지 책상에 꿇어앉혀놓고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지금 이 소중한 시간들을 못 가졌구나. 이런 깨달음이고 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이런 좋은 삶에 대한 우리들의 기억을 회복해서 세월호 사건의 교훈을 좋은 교육을 만드는 에너지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예. 사모님이 지금 중학교 교사로 계시니까 아주 정말 참 좋은 것 같아요. 대학교와 교사 또 교수와 또 교사가 계시니까 전 교육과정을 다 보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페이스북에서 들어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계속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중고등학교에는 비정규직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같은 교사지만 처우는 많이 다릅니다.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짧게 한 3분 정도로 또 말씀해 주시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비정규직에 아시겠습니다만은, 비정규직 노조가 4개 있습니다. 서울 일반 노조, 학비라고 학교 비정규직 노조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정말 너무 절절한 그 요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네 노조가 차이가 있어요. 이념적 차이도 있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네 노조가 다 저희 선대본에 결합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통과 절망, 그 뭔가 해결의 요구가 너무 절절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로 하고 있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 비정규직 문제의 일정한 진전은 제가 이뤄보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침 서울교육청이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용 안정화하고요. 그 다음에 처우 개선입니다. 처우 개선인데, 이제 고용 구조는 굉장히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크게 보면 비정규직의 온갖 다양한 형태는 다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에 계신 분들은 다 정규직으로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이 돼 있어서요.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심지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용이 너무 깜짝 놀라실 거예요. 11개월 고용이 있어요. 퇴직금을 안 주려고 11개월 고용이 있어요. 275일 고용이 있어요. 저 학교 조리실에서 일하시는 분.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365일에서 275일만, 그것도 255일에서 싸워서 20일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고용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 고용을 교육청에서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서울교육청 직고용으로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우 개선도 문영린 교육감이 예를 들면 명절 상여금을 포함한 10만 원을 서울의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예산을 다 배정했어요. 근데 문영린 교육감이 반대해서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는 상당히 다 해결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앙정부가 또 예산을 풀어줘야 되니까 다 해결은 못하지만 교육감이 할 수 있는 데는 제가 최대한 하는 게 저의 중요한 또 공약사항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비정규직 교사 얘기를 했는데, 비정규직 학생이라면 이상하지만 그 루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희종 교수님께서 소년원에 한 15년 동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계도도 하고 그렇게 오셨는데요.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일단 우리 조 후보님 며칠 못 본 사이 많이 마르셨어요. 강행군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출마할 거고요. 네, 4당 오락입니다. 이것도 입시도 그런데 이거 선거도 4당 오락입니다. 참 그래서 저는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만, 어쨌든 우리 조 후보님은 굉장한 그 내공과 또 가능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다른 후보들과의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좀 실망한 것 때문에 오늘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진보적 가치를 최소한 교육에 구현시킨다는 것은 이 소외되고 또 이 처진 아이들에 대한 배려도 우리는 더욱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혁신고, 자율고 여러 개 있습니다만 주류의 어떤 교육 틀 외에도 사실 소년회 가보면은 이 정규 교육 제도에서 벗어나야 돼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을 적에 그런 아이들에 대한 어떤 배려, 물론 그나마 또 이 돈이 있는 집은 대안학교도 보내고 그래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아이들은 이 주류 교육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공약이나 내지는 어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감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부나 다른 연관돼서 할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지 표명과 철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학급수 인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제가 이렇게 교육을 보면 초등학생부터 진짜 밤 10시, 11시까지 다니는 교육의 그 과도한 부학, 그래서 양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교육 수업 좀 줄여서 애들을 좀 아이들답게 키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실 때 정말 오히려 우리 조 후보님의 그 내공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점에서는 이제 제가 마침 어제도 오늘도 이렇게 비인가 대안학교, 그 다음에 인가된 대안학교 이렇게 쭉 다녀왔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학교에서 대학교 입시 면접 같은 걸 해보면요. 저는, 교육을 통해서 육성해야 될 가장 기본 능력이 뭐냐. 창의적 사고고, 그 다음에 자신의 창의적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창의적 사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암기형 교육으로 쭉 했으니까.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암기해서 입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말과 글로 이걸 표현하는 능력이 많이 안 돼 있어요. 이제 그런데 특히 이런 점에서 정규 학교가 저는 비정상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대학에서 입시해 보면은 대안학교 학생들 훨씬 잘해요. 대안학교 학생들 훨씬 잘. 그러니까 정상 학교가 비정상이 되어 있고 비정상이라고 따옴표 치는 의미에 비정상 학교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가된 정규 학교하고요. 인가되지 않은 대안학교 간에 저는 지금 현재 비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이 거의 없어요. 약간의 지원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1년에 탈학교하는 학생이 18,000명이에요. 이미 아닙니다. 제가 어제 성미산 학교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비인가 대안학교인데 180명의 학생이 있더라고요. 탈학교 학생이죠. 어떠면서 저는 그걸 교육청이 과감하게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규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은 하고 그렇죠? 탈학교 학생도 탈학교도 학교입니다.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서는 이 탈학교, 대안학교가 하는 또 다른 학교들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고 네. 지원하고 하는 방향으로 이제 제가 생각합니다. 예. 우리 우희종 조희영 교수님께서 또 다른 일정이 계속 이어져 있어서 굉장히 바쁘게 짧은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우리 이제 역사학계에서 또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질문을 좀 우리 이윤호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강론교육감 이제 등장했을 때 보면 무상급식 문제로 이제 상당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공약을 보면서 제가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조희영 캠프에 있냐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제 계속 공약들을 올리고 그러는데 한 가지 그 주진호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친일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일 교과서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주부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친일 교과서 문제를 상명여대 주진호 교수님은 이제 역사학계에서 그렇죠, 주도적 역할을 하니까 사실은 오늘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상명대학 갔는데 이 질문을 꼭 넣어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그걸 좀 부각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며칠 지금 남지 않은 기간인데요. 그때 저희가 정책 발표를 할 수 있으면 제가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그 혁신학교를 혁신미래학교, 혁신교육을 혁신미래교육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럴 때 뭐가 혁신교육 시즌 1에서 시즌 2가 연다고 했을 때 시즌 2의 새로움이 뭐냐.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데요. 혁신학교 중에서 이제 장점, 그러니까 긍정적인 점이 있고 좀 부정적인 점이 있습니다. 그런 몇 년 동안 하는 가운데. 이제 그걸 보완하는 게 아마 그런 혁신교육 시즌 2의 주요한 거고 저는 약간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당연히 친일 친독제 교과서를 우리가 반대해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만들면 서울교육청에서 독자적인 그것을 반대하는 부교재를 만들 것입니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저는 여기에서 저희 슬로건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미래의 아베로 키워서는 안 된다. 자, 일본의 아베를 비판하는 게 한국의 아베를 만드는 건 아니죠. 그죠? 일본의 아베를 부끄럽게 하는 저는 세계로 열린 민주시민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부교재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만일 이제 정말 저 친일 진독제가 만들어지면 또 다른 역사 부교재 만들면 3권이 돼야 되는데 노동인권 교재, 그 다음에 열린 세계 시민교육. 저는 그걸 해보고 싶어요. 정말로. 제가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계로 열린 우리의 민족주의를 성찰할 수 있는 열린 민족주의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아니면 국가와 민족에 대한 열린 성찰의식.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국가와 민족에 대한 열린 성찰의식을 갖는 일본의 아베를 부끄럽게 하는. 만일에 한국의 아베가 되면 느라이트 일베가 되는 거죠. 근데 그래가지고는 일본을 못 이깁니다. 일본의 아베를 부끄럽게 하는 세계 시민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 네네. 이제 마지막 질문 답변을 2분으로 제가 시간을 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답을 이제 막 그 참모들이 막 다음 행선지로 모셔야 된다고 저한테 손짓을 하고 뒤에서 막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홍대 앞에 이번에 가셔서 누구랑 같이 하시죠? 문성근 선생님. 문성근 선생님과 홍대 앞에서 문성근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거기는 잘생긴 문성근이고 저는 못생긴 문성근. 여러분들 저 홍대 앞에 계신 분들은 좀 잘 보시고 구분해서 악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성근 선생님이 그 욕을 잘 하시는데 우리 조희연 후보님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도 70년대 말에 1년 동안 제가 유신체제 반대해서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저도 욕을 잘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요. 그 생각하실 동안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분 동안 딱 제가 시간을 잴 테니까 이분의 이번에 조의원이 돼야 한다는 이유를 2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사이에 제가 생각하실 동안에 좀 사회자로서 진행해서 좀 대별을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는 분도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고승덕 씨죠? 네. 1위로 돼 있는데 이분은 우리 교과서에 이르게 하면은 그 후원을 이제 친일 교과서, 그 범어서 교과서에 집필했던 교수님도 후원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친일 교과서와 연관되어 있다는 걸 좀 구분해 주시고, 조희원 교수는, 이건 뭐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지금 얘기 들었듯이 평화시민 교과서, 동아시아 평화, 거기에 이제 계속 활동을 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문제가 또 있어요. 그죠? 종교적인 문제가 고승덕 씨는 이제 한기총회, 기독교에서는 대표성을 인정 안 하는 단체입니다. 한기총회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발언을 했죠. 불교 조계 중에서는 교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안에 한 특정 종교만 지원을 하는 것처럼 얘기해서 조계종에서는 퇴임하라고, 사퇴하라고 그런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또 거기 가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현실이 좀 있었다. 근데 조혜원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지금은 좀 자유로운 것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만열 교수, 손봉호 교수께서 또 이제 여러 이제 목사님들께서 이승장 목사님 이런 분들께서 희망 후보로 이분들은 이 조혜원 후보는 희망 후보로 전 종교에서 밀어야 된다. 이런 좀 대비가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청취자분들께서 선택하실 때 참조하시라고 진행자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2분 스탑워치 시작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자, 2분입니다. 준비, 시작. 대통령은 바꿀 수 없어도 지금 교육감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바뀌면 서울교육이 바뀝니다. 그리고 어쨌든 좀 우리가 그것도 서울 중심주의를 넘어서야 되지만 서울은 대한민국의 현재 중심입니다. 그래서 서울교육이 바뀌면 대한민국 교육이 바뀝니다. 또 서울교육이 바뀌면 대한민국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서울교육의 봄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남았어요. 네, 조혜원 후보이십니다. 박수로 조혜원 교수님 박수로 배웅하겠습니다. 예. 또 이제 홍익대학교 앞으로 가신다니까 조혜원 후보와 악수하시고 싶으신 분은 홍익대학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세션 3 넘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정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1일 갤럽 조사에 의하면 조혜원 후보는 6.6%였습니다. 지지율이. 24일 YTN에 의하면 8.9%입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27일 리얼미터에 의하면
18.7%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일이 지났다면 같은 계산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28%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 지금 여론조사가 발표 안 되죠? 그죠? 아직까지? 29일 이후 부분은 공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네. 제가 오늘 여론조사 전문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하고 네. 이 방송 직전에 통화를 했는데, 네. 그간의 어떤 여론조사 추이를 보게 되면은 서울교육감, 예. 고승덕 후보의 우세, 네. 이게 뚜렷했고요. 1강 2중 구도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자신도 이쯤 되면 웬만하면은 누가 강세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예.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는 도무지 예. 사적 대화인데도 불구하고요, 도무지 예. 자기는 감을 못 잡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실제로 네. 저희가 예. 지난 금요일에 고승덕 후보와 문용린 후보에게도 동일하게 초청 그렇죠. 네. 공문을 보냈는데 뭐 답이 없습니다. 예. 저희는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그래서 이 방송이 어떤 특정 후보의 지지 방송이 아니라 다양하게 이런 정보를 좀 개방을 하고 우리가 이 문건은 지금 여러분들 떠 있어요. 사실은요. 사람들이 안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개방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니까 어떤 지지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세션 이제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세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자유롭게 대화를 해보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이 대본에 없는 얘기들 막 하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는데, 자, 우리 우유정 교수님, 이제 그 박원순 조의원이 오늘의 주제란 말씀이죠. 네. 좀 이분 좀 답답한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이분들이 좀 아쉬움도 있을 것 같고, 이분들에게 좀 장점도 있을 것 같고, 좀 네. 이렇게 넓게 좀 한번 말씀하신다면은 이분들이 내일을 향해서 어떤 세계를 펼쳐나가는데 도움이 될지 선생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두 사람 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가 그 주류 사회가 추구한 어떤 신자유주의에 과감하게 맞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 삶에서 어떤 실천을 해오신 분들이고요. 뭐 저는 그동안 박 시장의 어떤 정책을 지켜볼 때 아마 잘 모르실 부분도 있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물보호과 같은 거를 서울시에 만들었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숙한 사회라는 것은 그런 어떤 사람과 동물이 생명에 대한 어떤 인식이 무르익는 사회거든요. 그동안 아까 이 조 의원 후보자도 말했습니다만은, 이 성장의 시기에서부터 이제는 저보다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시점인데, 박원순 시장은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우리 사회를 보다 성숙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 작은 사례지만 이런 인식이 돼 있다는 분이란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 뭐 우리 조 후보는 사람들은 뭐 진보교육감, 뭐 저도 그에 반대는 안 하는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면은 뭐 그동안 우리들이 좋아하는 뭐 돈이라든지 경쟁 이런 거보다는 왜 이 조 후보가 이렇게 살아왔는가를 보면 우리 사회와 인간에 대한 애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를 뭐 진보 보수로 나누는 건 굉장히 우습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 조 후보를 뭐 상대적인 면에서는 뭐 진보 교육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오히려 우리 사회의 미래 세대를, 인간을 생각하고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진 이 미래 세대를 만들어내는 데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을 말할 적에 이 두 사람이라는 것은 최소한 우리 사회에서는 다른 어떤 대안이 없는 선택이 아닐까, 이런 입장입니다. 네. 우리 이윤호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조 의원 후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저한테는 이제 80년대 어쨌거나 이러저러한 세례를 주신 선배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진보라는 게 어찌 보면 좀 거칠고 약간은 관념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뭐 이런 차원에서 보면 끊임없이 이제
다양한 견해들을 모아서 책을 냈었어요. 사회구성체 논쟁이라던가 뭐 운동의 조직론, 뭐 운동론, 학생운동론 이것을 종합해서 우리한테 제공할 때 뭘 얘기하고 싶었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을 합의해야 하는가를 묻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후에 제가 이제 그 성공회 대학에 강의를 나가 보면 학생들한테 끊임없이 묻고 있는 점도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아까 우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진보냐 보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를 합리적이고 그리고 보다 의미 있게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김영민 PD님. 이번 서울시장도 서울교육감 선거 구도가 아주 너무나 상징적으로 잘 대비가 됩니다. 대조가 됩니다. 대기업 지분 소유자, 주식 가치만 수조 원에 이르고요. 그런 분하고 그리고 주식 투자의 달인, 돈에 방점을 둔 이런 분들이 지금 시장과 시교육감 유력 후보로 묶이고요. 반대편에서는 시민운동가 그리고 교육자 이 또 한 묶음이 된단 말이죠. 돈이냐 시민이냐 이런 구도 속에서 서울 시민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결전의 날이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네, 이게 참 너무 그 뻔한 답 같기도 하고 네, 저는 돈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저는 둘 다 선택 못합니다. 용인 시민이기 때문에. 자, 우리 시간들이 이제 다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우리 뒤에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다 됐다고 이렇게 신호가 오는데, 뭐 1분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한 30초씩 생각하시고, 이 말은 꼭 내가 남겨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우희정 교수님부터 40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세월호라는 참사를 겪으면서 이제 성찰의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번 세월호 사태가 단순한 어떤 돌발 사태라기보다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2008년도에 그 미국 쇠고기를 이명박 정부가 FTA라는 경제 논리 속에서 수입하면서 그때 외쳤던 게 그겁니다. 벼락 맞을 확률이라든지 그리고 뭐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그럼 너덜이 안 사먹으면 되지. 이런 이 정부로서의 무책임한 이 안전불감증 이거를 그 당시 완전히 우리 사회에 심어놨거든요. 그것의 연장선이 세월호라고 좀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어떤 면에서 이 사건 사고 혹은 뭐 전염병, 식품안전, 뭐 환경제 이런 거는 늘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의 시점이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과 실천이 남은 거거든요. 그것은 선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이고 다 말씀을 한 번씩 들어보고 싶은데 자 20초씩 예 20초씩 이은호 선생님 예 저는 거인의 어깨 생각을 했습니다. 거인의 어깨를 딛고 우리는 세상을 멀리 보는 거죠. 또 그러기 위해서 미래의 거인의 어깨를 만들어내는 일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인의 어깨를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전 투표 내일까지입니다. 꼭 참여하십시오. 네 여러분 자, 다음 주 수요일은 제6회 6.4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6.4 지방선거. 진정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세월호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아이들의 아픔과 그 가족의 눈물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둔 초청 토론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리해주시고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